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방사선 계측학 제8장 신슐레이션 검출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슐레이션 검출기의 일반적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신슐레이션 검출기를 이용한 방사선 계측의 원리와 목적 및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신슐레이션 검출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요. 신슐레이터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신슐레이션 검출기의 구조를 이해하고요.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과 에너지 분해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슐레이션 검출기 이용한 방사능 검출의 원리를 이해하고 절대 측정, 상대 측정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동작 원리, 신틀레이터의 종류와 특성, 신틀레이터의 응용, 신틀레이터와 광전자 증배관을 우리는 PM이라고 하죠.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라고 합니다. 이것도 영어로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광도체, 광전자 증배관, PM 튜브라고 그랬죠.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에너지 분해능, 시료 측정, 방사능의 절대 측정과 상대 측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슐레이션을 우리는 섬광이라고 합니다. 섬광은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번쩍이는 빛을 의미합니다. 이 섬광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신슐레이션 검출기는 형광체, 이게 바로 형광체가 되겠습니다. 형광체의 방사선이 조사가 되면 여기서 빛이 방출됩니다. 그것을 증폭하는 것을 PM 튜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슐레이션 검출기는 형광체의 방사선이 조사가 되면 빛이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방사선의 수나 에너지를 측정한 그런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이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PM 튜브를 통해서 증폭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M이 되겠고요. 우리는 광전자 증배관이라고 하죠. 여기는 섬광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슐레이션 검출기는 1910년 어너스트 러더포드는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영국계가 되겠죠.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서 핵의 존재를 증명을 했고 방사선이 산란한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러더포드의 알파선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신슐레이션을 우리가 영어로도 되어 있고 이 플래시란 말은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게 바로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러더퍼드의 알파선 산란 실험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신슐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섬광체, 여기는 PM 튜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루미니센스라고 하죠. 발광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전자파나 열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역이 돼서 그리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빛을 방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광이라고 하는데요. 발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형광, 플루오레센스, 인광, 파스포레센스 두 가지 개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형광과 발광이 있습니다. 즉 기저 상태에서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나 빛을 받으면 여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가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빛이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형광,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우리는 인광이라고 됐죠. 그래서 인광은 잔광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발광은 형광과 인광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형광과 인광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영어로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형광입니다. 플루오레센스입니다. 물질이 빛의 자극에 의해서 발광되는 현상. 그 다음에 인광은 잔광이 있고 준안정 상태를 거친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 형광과 인광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기저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 상태가 되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빛이 나오는 형상, 형광, 준안정 상태를 거치는 과정을 우리는 잔광이 나오는 인광 두 가지를 공부하셨습니다. 신슐레이션 검출기의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에 의해서 신슐레이터에 우리가 발생한 빛을 광전자 증배관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증폭한 원리를 마샬이나 콜맨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의 특징, 검출한 특징의 원리는 결국은 이 빛을 우리가 증폭해서
검출한다. 이게 바로 원리가 되겠고요. 방식의 특징은 이러한 신슐레이션 검출기의 특징은 다른 검출기에서 분해 시간이 짧고 신슐레이션을 바꾸죠. 그래서 ZNS 같은 경우에는 알파선이고 리튬 아이오단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고요. 소디움 아이오단 같은 경우에는 감마선입니다. 그래서 신슐레이션을 바꾸어서 여러 가지 방사선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개수율을 측정할 수가 있고 에너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로메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사선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핵종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슐레이션 검출기는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섬광 계측기의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신슐레이션 개수장치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습니다. 그림 1에 신슐레이션 개수장치라고 되어 있죠. 순서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슐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사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광전자 증배관의 앞에 광도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음극이 있고요. 다이노드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증폭하는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 비례, 파고, 선별기, 그 다음에 개수회로 이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신틸레이터, 그 다음에 광도체, 광음극, 그 다음에 광전자 증배관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다이노드가 있다. 그래서 신틸레이터에 방사선이 조사되면 빛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빛의 대부분은 광도체, 여기 광도체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 광전자 증배관으로 모이는데 이 광전자 증배관은 결국은 뭐합니까? 증폭하는 곳이 되겠어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광전자를 방출하게 되고 광전자는 광전자 증배관에 의해서 증폭해서 결국 전류 폴스로 가게 되고 이야기한 것처럼 전치 증폭기, 비례 증폭기, 파고 분석기 또는 파고 선별기라고도 합니다. 개수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검출한다. 그래서 입사 방사선의 에너지와 형광의 크기는 필요하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형광량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펄스의 파고에 의해서 방사선 에너지 검출이 가능하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신슐레이션 개수장치의 원리를 우리가 순서대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신슐레이터, 광도체, 광음극, 광전자 증배관, 그 속에는 다이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치 증폭기, 비례 증폭기, 파고 선별기, 분석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개수회로 순서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틸레이터에 의해서 여기 또는 전리에 의해서 방사선을 흡수하게 되고 신틸레이터에서는 결국 빛으로 변환합니다. 생성된 광자는 손실 없이 광음극에 의해서 도달하게 되고 광음극은 결국 광전자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광전자 증배관에서 PM 튜브에서 증폭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신틸레이터의 종류와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신틸레이터의 종류와 특성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유기결정 신틸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 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신틸레이터가 있고요. 무기결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무기결정 신틸레이터가 되겠고요. 가스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와 특성을 목차대로 설명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그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틸레이터의 종류와 특성이 되겠습니다. 크게 유기가 있고요. 오르가닉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기, 식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무기가 있습니다. 인오르가닉입니다. 유기는 유기결정, 액체, 플라스틱이 있고요. 무기는 무기결정, 가스, 유리, 신틸레이터가 있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 여러분이 신틸레이터는 크게 유기 신틸레이터와 무기 신틸레이터로 나눈다고 그랬죠. 탄소가 없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탄소 원자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탄소 화합물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유기는 결국은 뭡니까? 탄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유기, 그래서 유기 신틸레이터는 탄소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화합물이죠.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틸레이터의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호한 경우에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틸레이터의 중요한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에너지가
형광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환 효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성된 형광에 대한 투명도도 양호해야 되겠고 형광의 감쇄 시간, 붕괴 시간이 짧아야 되겠고요. 광전자 증별관의 광음극면에서 파장 감도 분포와 일치하는 형광 스펙트럼을 획득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광전자 증별관의 감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결국 소디움 아이오다인 NaITL이죠. 결국 이렇게 분포를 일치했으면 좋겠다. 물론 안트라센도 있고요. 세슘 아이오다인도 있네요. 이건 파장이 되겠고요. 파장의 분포를 보면 약 3,500 옹스트롬에서 약 6,000, 7,000, 8,000까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펙트럼의 파장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위는 옹스트롬이라고 하죠. 1옹스트롬은 10의-10제곱 10의-10제곱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에 따른 상대 간도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도 기억하시고 특성 4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기결정 신칠레이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칠레이터는 크게 무기와 유기로 나누는데요. 유기결정이 되겠습니다. 유기는 탄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었죠. 주로 이걸 벤젠골이라고 합니다. 또는 벤젠환, 벤젠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벤젠핵을 가지고 있고 주로 방향성 탄화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H가 있죠.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탄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유기결정의 형광 발생은 보시면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돼서 우리가 분자의 에너지를 전이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유기결정 신칠레이터를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 A0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정상태 또는 기저상태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여기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기상태가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안정상태로 가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이것을 형광, 그 양의 정도를 따라서 우리가 방사선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빛의 평균 수명은 10-8제곱 정도의 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기결정 신칠레이터로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은 안트라센과 트랜스스틸벤이 되겠습니다. 안트라센과 트랜스스틸벤 이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비교적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계 시간이 또 짧고요. 분계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분해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바람직한 특성이 되겠고요. 안트라스틸은 유연자 번호가 5.8, 트랜스스틸벤은 5.7 정도 낮습니다. 감마선 측정보다는 주로 베타선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안트라센은 유기 신칠레이터보다 높은 형광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 신칠레이터는 적당한 용매가 있고요. 용매는 여러분이 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질이 있습니다. 녹는 물질이죠. 솔루트입니다. 소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매와 용질이 결국은 우리가 만나서 녹죠. 이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매로는 다음 같은 것을 쓰이고 있고 용질로는 다음 같은 것으로 써 있는데요. POP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POP는 조금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신칠레이터는 용매가 있고 용질이 있다.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 용질은 녹는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용매는 솔벤트라고 하고 용질은 솔루트라고 합니다. 액체 신칠레이터에서 신칠레이터의 효율은 용질의 녹는 물질이죠. 종류나 농도 등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용액의 농도를 높게 하면 효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포화 농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최대 농도가 되고 효율이 증대가 됩니다. 최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톨루엔이죠. 용매가 되겠습니다. 용매에다가 우리가 용질을 녹이면 신칠레이터의 효율이 우리가 최대가 되는 것을 액체 신칠레이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방사선이 액체 신칠레이터에 들어왔는데 용매죠. 그 다음에 용질에 의해서 결국 빛이 방출하게 되고 결국 PM 튜브에서 측정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액체 신칠레이터의 특징 중에서 용질의 POP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파장 변환체라고 합니다. 파장을 이렇게
PM 튜브의 감도에 맞게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PM 튜브의 감도에 맞도록 이동하는 물질을 우리는 파장 변환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 변환체는 결국 물질을 첨가해서 액체 신실레이터의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파장 변환체를 첨가하게 되면 붕괴 시간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파장 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대표적으로 POP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웨이브랭스 시프트라고 합니다. 액체 신칠레이터는 주로 감마선 측정보다는 베타선 측정에 많이 이용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베타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중수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부록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E-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베타선이 되겠고요. 반감기가 12.4연이 되겠고요. 0.028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에너지가 아주 낮죠. 그 다음에 탄소 14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번호 6번에 질량수 14짜리가 있죠. 5730년이 반감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155, 그래서 킬로 일렉트론으로 바꾸면 156이 되겠습니다. 물론 삼중수소도 킬로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면 18.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이 있습니다. 인은 32 질량수를 가지고 있고, 일단 1711kJ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타선 측정에 많이 이용되는데, 주로 삼중수소와 그 다음에 탄소 14, 이게 바로 저에너지 베타선입니다. 그래서 낮은 에너지 베타선에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에서 32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인도 베타선을 방출하는 특징이 되겠고, 이것은 에너지가 좀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액체 신칠레이터는 저에너지 베타선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는 유기 신틸레이터를 용매로 녹이고 고분원자화 시켜서 고형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 신틸레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풀바디 카운트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겠고요. 제작이 용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전신 계측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기결정 신틸레이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없는 무기 신틸레이터가 되겠네요. 발광을 위한 활성화 물질로 소량의 불순물을 포함한 무기염의 결정으로 주로 할로겐과 알칼리산 결정이 사용되고, 소량의 불순물은 발광 중심을 만드는 활성제, 그래서 우리가 활성제는 영어로 액티베이터라고 합니다. 조금 후에 설명하겠는데요. 소디움 아이오다인에다가 가로치고 TL, 탈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신틸레이터는 밀도, 시료 원자 번호가 큽니다. 그래서 액체 신틸레이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5점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기 신틸레이터는 11점대로 아주 원자 번호가 높습니다. 시료 원자 번호가 또는 유효 원자 번호가 커서 흡수 계수가 크기 때문에 액선, 감마선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이러한 유기 신틸레이터에 비해서 혈광 효율이 좋으나 붕괴 시간이 긴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기 신틸레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흡습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디움 아이오다인인데요. 보시면 최대 발광이 파장이 옹스트롬 약 4000대, 50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3000대에서 약 4000대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밀도는 참고하시고요. 현광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생광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소디움 아이오다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흡습성이라고도 하고 조회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기를 빨아들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디움 아이오다인은 발광 효율이 약 4200옹스트롬을 가지고 있고, 현광 효율이 좋고 시료 원자 번호도 높습니다. 저번에 안트라센이나 트랜스트립에는 5점대를 가지고 있고, 플라스틱은 5점대를 가지고 있고, 액체 신틸레이터도 유효 원자 번호, 시료 원자 번호가 약 5점대에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시료 원자 번호, 즉 유효 원자 번호가 소디움 아이오다인은 50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것이죠. 그래서 감마선의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디움 아이오다인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물을 흡수한다. 그래서 흡습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게 되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효율이 저하되므로 기밀 용기에 봉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기결정 신틸레이터에서 세슘 아이오다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광 스펙트럼을 보고 있네요. 소디움 아이오다인 되겠습니다. 세슘 아이오다인은 소디움 아이오다인보다도 밀도나 시료 원자 번호가 훨씬 큽니다. 근데 형광 효율은 50%밖에 되지 않네요. 45%에서 5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세슘 아이오다인의 스펙트럼은 발광 스펙트럼은 420에서 600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4000에서 600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옹스트롬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 변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슘 아이오다인의 발광 방출 스펙트럼은 420에서 600 나노미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소디움 아이오다인 방출 스펙트럼보다 훨씬 더 파장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PM 튜브의 수광 감도 분포 영역과 덜 맞물리죠. 보시면 이렇게 소디움 아이오다인은 이렇게 맞물리는데 세슘 아이오다인은 맞물리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세슘 아이오다인의 발광 스펙트럼과 밀도, 시료 원자 번호 또는 형광 효율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리튬 아이오다인이 되겠습니다. 가로치고 EU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유로피움이라는 핵종인데요. 보시면 이걸 활성제, 그러니까 빛을 방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핵반응식에 의해서 열중성자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열중성자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 서멀 리투이라고 하고 0.025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ZnS입니다. 이것은 징크 설파이트고요. 보시면 Zn은 아연이고요. S는 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을 활성제로 사용하고 있고 이 ZnS는 주로 알파선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징크 설파이트는 알파선 측정에 비정이 짧은 그 다음에 무기 신틸레이터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아이오다인은 열중성자, 그 다음에 ZnSAg는 주로 알파선 측정에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틸레이터 중에서는 무기결정 신틸레이터가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디움 아이오다인 참고하시고요. 조회성은 우리가 흡습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슘 아이오다인 주로 감마선, 그 다음에 리튬 아이오다인은 주로 열중성자, 핵반응식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징크 설파이트는 주로 알파선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무기결정 신틸레이터를 구분해서 종류와 특성, 용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 신틸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가스 신틸레이터는 주로 불활성 가스인 제논 54번, 그 다음에 크립톤 36번, 그 다음에 헬륨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붕괴 시간이 10-9제곱세크 이게 되겠고요. 형광의 파장은 주로 자외선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광전자로서의 변환 효율이 낮습니다. 효율이 높이기 위해서는 파장 변환체를 POP를 이용해서 용기의 벽에 도포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가스 신틸레이터는 감마선 검출 효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붕괴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중화전 에너지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신틸레이터, 제논, 크립톤, 헬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틸레이터의 응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계측에서는 입자를 계수하는 경우와 에너지를 측정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출해성 검출기는 어느 경우의 측정도 가능하죠. 입자를 계수하는 경우에 중화전 입자를 검출하는 통상 무기 신틸레이터가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무기 신틸레이터가 사용되는 이유는 빛의 출력이 크고 저지능이 크고 붕괴 시간이 적당히 짧기 때문이죠. 이러한 무기 신틸레이터는 주로 소디움 아이오다인, 그 다음에 징크 설파이트 이 정도의 그런 리튬 아이오다인 이런 경우가 바로 무기 신틸레이터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기 신틸레이션 검출기에서 알파 입자인 경우에는 꼭 암기하십시오. 징크 설파이트, AG는 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성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빛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분말이 주로
알파 입자의 측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크설파이트는 여기 분말은 방사선의 에너지를 빛으로 변환하는 효율이 높지만 투명도가 낮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주로 알파선을 측정에 이용되고 알파선의 비정은 결국은 짧죠. 그래서 비정과 같은 정도의 두께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붕괴에서 발생하는 알파 입자의 검출에는 이 두께 이 정도의 두께가 적당하고요. 이런 징크설파이트는 광전자 증배관의 유리표면에 직접 도포하게 되고 결국 루사이트와 같은 투명한 물질을 도포해서 증배관을 접착하여도 좋습니다. 이러한 알파 입자를 측정하는 신칠회전 검출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감마선 검출에서는 소디움 아이오다인, 세슘 오다인, 그 다음에 TL이라고 되어 있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탈륨이 되겠네요. 원자번호 81번이 되겠습니다. 고유 효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용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D는 바로 두께가 되겠습니다. 신틀레이터의 응용에서 베타선은 유기 신틀레이터가 널리 이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 유기 액체 신틀레이터는 주로 저에너지 베타선에서 많이 측정한다고 그랬고요. 액체 신틀레이터는 주로 이 탄소라든지 산중수소, 저에너지 베타선을 많이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성자에서는 열중성자를 이용한 측정한 리튬 아이오다인, 그다음에 유로피움을 가지고 우리가 중성자를 측정하는 그런 핵 반응식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타선이라든지 중성자라든지 이 신틸레이터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유로피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틸레이터와 광전자 증배관, PM2부라고 그랬죠. 결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틸레이터에서 발생한 형광을 능률적으로 결국 형광이 많고 적다는 것은 에너지가 크다,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광 효율을 능률적으로 광전자 증배관의 음극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고체 신틸레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물형, 원주형, 원반형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광전자 증배관의 방향 이외에는 여러분 MgO, 그 다음에 Al2O3 같은 것을 도포해서 빛의 판사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디움 아이오다인 경우에는 조회성이 있다고 했어요. 흡습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밀봉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소디움 아이오다인의 결정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틸레이터에 맞는 반사 물질과 광집속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신틸레이터를 직접 광음극에 접착하지 않고 광도체를 사이에 둡니다. 그래서 라이트 파이프라고 하는 광도체를 사이에 둬서 결국은 신틸레이터, 그 다음에 광도체, 그 다음에 광음극, 그 다음에 PM2부가 되겠죠. 계속해서 광도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출선 검출기에서는 방사된 빛을 제대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광집속의 균일성은 주로 신틸레이터에 사용되는 용기 사이의 경계면에서 조건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틸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소 캐소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주로 이제 라이트 파이프가 있고요. 이게 바로 다이노이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형광 효율을 우리가 시그널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은 주로 모든 방향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제한된 일부의 빛만이 광전자 증배관으로 직접 통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 번 반사돼서 불규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틸레이터와 여기서 보시면 신틸레이터가 있고요. 광전자 증배관의 접합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사이에 바로 광도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광도체는 주로 루사이트는 상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쿼츠, 우리가 말하는 플렉시글라스 이런 것들로 해서 투명도나 그 다음에 점도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만들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틸레이터와 광전자 증배관 사이에다가 루사이트나 쿼츠나 플렉시글라스나 이런 것들을 삽입해서 투명도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검출 효율을 높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광 효율을 높게 해주는 역할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빛이 집적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광전자 증배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라고 하죠. 그래서 PM 튜브라고도 합니다. 신틀레이터가 있고요. 여기 사이에는 광도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광음극이 있고요. 여기는 다이오노드가 있네요. 이게 바로 PM 튜브가 되겠습니다. 광전자 증배관은 신틀레이터에서 발생한 형광을 2차 전자 증배작용을 통해서 증폭해서 정기적 펄스를 얻게 하는 그런 진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폭률은 약 100만, 10의 6제곱 정도로 신틀레이터에서 발생한 아주 약한 빛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틀레이션 검출기를 이용해서 개수를 하는 경우에 광전자 증배관으로 충분한 증폭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증배관의 출력으로 직접 개수 장치를 구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M 튜브,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 그래서 광전자 증배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 증배관의 전극 구조를 보고 있고요. 원형 집속형, 상자형, 직선형, 그 다음에 베니시엄 블라인드형이 있습니다. 광전자 증배관의 구조는 신틀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음극 사이에 광도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광음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노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이노드를 통해서 우리가 증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A노드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광전자 증배관은 광음극은 입사 광자를 저에너지 전자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광음극은 투명한 것이나 불투명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으며 유리창 안쪽에 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음극은 주로 이렇게 세슘이나 안티몬, 그러니까 51번이 되겠고요. 세슘은 55번이 되겠죠. 이러한 합금이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슘이나 안티몬, 광음극은 전체 면에서 두께의 균일성이 중요하고요. 두께의 차이는 결국은 광음극의 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신틀레이터 검출기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음극은 감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중요한 광음극의 양자 효율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광전자 증배관의 양자 효율은 입사된 광자, 그러니까 인풋이죠. 아웃풋 광전자의 수가 되겠고, 결국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양자 효율은 입사광의 파장이나 광자 에너지에 대한 함수이므로 이것을 스펙트럼 감응 또는 스펙트럼 감도라고 하고, 양자 효율은 100%이지만 여러가지 제한점 때문에 결국 20에서 30% 정도를 양자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전자 증배관에서 다이노이드는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이노드로 되어 있고, 다이노드는 결국 증폭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전자 증배관의 다이노이드는 안티몬이나 세슘을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은이나 마그네슘, 그다음에 구리나 베릴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베릴륨 옥시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옥시대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입사된 전자의 수에 그것에 비례하는 방출하는 2차 전자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M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광전자 증배율이고 보통 한 10의 6제곱, 그러니까 100만 정도가 되는 그런 4에서 6의 값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전자 증배관의 다이노이드는 보고 계시면 증폭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이노이드 수가 n개이면 증폭은 m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스몰 n은 다이노드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자 증배관에 보통 10개 정도의 다이노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M이 5라고 하면 증폭되는 전자의 수는 5의 10제곱 혹은 10의 7제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은 결국 증폭이란 뜻인데요. 인가 전압에 민감한 함수이기도 되고, 광전자 증배관의 전 이득도 인가 전압에 대해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전자 증배관에서 2차 전자 증배율 M이라고 그랬습니다. 라지 M입니다. 대문자 M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몰 n이 있으면 다이노드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극으로부터 양극까지 전자의 통과 시간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이 일정하다는 것은 에너지 불해능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통과시간은 에너지 불행에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전자 증배관에서 전자 통과시간은 다이노드 구조에 따라서 20에서 80 나노세크 정도 되겠습니다. 다이노드를 보고 계시고요. 이거는 양극을 보고 계시고요. 포토 캐토드를 보고 계시고 이건 신틀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에너지 측정법,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에너지 측정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에너지 측정법에서 방사선 에너지와 출력 신호의 관계는 입사 방사선 에너지가 검출기에 입사가 되면은 여기서 신틀레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광시켜서 광전자 증배관에서 결국 증폭이 일어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광전자 증배관에서 다이노드를 통해서 증폭이 되고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전체 증폭기에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주 증폭기에서 증폭한 신호를 분광 분석해서 에너지 강도를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방사선 핵종, 양, 붕괴, 형식 등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칠레이션 검출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에너지 감도를 스펙트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방사선 에너지 측정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결정하는 펄스 파고 분석법, 그 다음에 에너지를 추정하는 방법인 흡수법, 그 다음에 비행 시간법, time of flight. 이 flight란 말이 비행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ime of flight, 그래서 TOF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서 휘어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결정하는 자장법, 그 4가지가 있겠습니다. 방사선 에너지에서 선 스펙트럼이죠.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부착형 펄스 전리함, 그 다음에 표면 장력형, ZNSAG, 신슐레이션 검출기, 액체 신슐레이션 검출기, 254 비례계수관 이런 것들은 알파선 측정에도 이용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선 측정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인 감마선 스펙트럼 측정에는 소디움 아이오다인 신슐레이션 검출기, 그 다음에 반도체 검출기, 그래서 고순도 게르마늄, 그 다음에 게르마늄 유동형 검출기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마선 에너지 측정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피크가 있고요. 이스케이프 피크, 컴퓨턴 엣지, 그 다음에 후방산란, 전자 쌍생성, 썸 피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마선 에너지 측정법에서 감마선이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광전효과, 컴퓨턴 산란, 전자 쌍생성, 광핵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스펙트럼 분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마선 스펙트럼 측정일 때는 소디움 아이오다인 신텔레이션 검출기와 반도체 검출기가 이용되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얘가 썸 피크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론적 스펙트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홍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검출기는 점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디움 아이오다인은 분홍색 점선이 되겠습니다. 자, 썸 피크 체크했고요. 이스케이프 피크가 되겠네요. 여기가 컴퓨턴 엣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턴 산란이고요. 그 다음에 전흡수 피크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포토 피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개가 피크가 있다고 해서 페어 피크가 있고요. 후방 산란 피크, 이 나머지는 노이즈가 되겠네요. 감마선 에너지 측정법에서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레일리 산란 효과가 되겠습니다. 광자가 에너지 손실 없이 그냥 진행 방향만 바꾸는 것을 레일리 산란이라고 하죠. 레일리 산란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레일리 산란의 결과는 매질의 원자를 역이시키거나 이온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를 전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일리 산란은 우리는 고전 산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일리 산란과 톰슨 산란을 우리는 고전 산란이라고 하고 이러한 에너지 측정법에서는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컴마나 흡수 전량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산란에 대해서 레일리 산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마선 에너지 측정 방법에서 광전 효과와 컴퓨턴 산란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전 효과는 감마선이 원자에 충돌해서 그 궤도 전자에서 전자 에너지의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3에서 5제곱 정도로 결국 원자 번호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컴턴 효과는 원자 번호에 비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컴턴 효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렇게 산란 광자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하나는 전자가 나오고 하나는 산란된 광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컴턴 산란, 컴턴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쌍생성은 영어로 페어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1.02 메가일렉트론볼트. 하나의 전자는 0.511이죠. 그러니까 1.02가 되겠고요. 가끔 3중 생성도 생기기도 합니다. 트리플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4mc 제곱이 이상이 되어야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2mc 제곱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핵 반응은 광자의 에너지가 수 메가일렉트론볼트 이상일 경우에 에너지를 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감마선이 소디움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 보고 계시죠. 신틸레이션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과정은 감마선이 신틸레이트에 입사하게 되면 소디움 아이오다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감마선 에너지 전부 또는 일부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긴 전자에 주어지게 되고 운동 에너지를 얻는 전자는 결국은 소디움 아이오다인에서 역이 전리된 다음에 전자가 미량으로 첨가된 탈륨은 결국 형광을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발광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활성제라고 하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감마선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마선 에너지의 발광 효율은 1광자당 30일렉트론 볼트가 되겠고요. 빛은 PM 튜브 광전자 증배관의 광전면 세슘이나 안티몬을 갖는 물질로 만든다고 되겠죠. 그래서 광전자 발생 효율은 1광전자당 10광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폭이 되고 결국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감마선 에너지를요. 그래서 이렇게 감마선 에너지 측정법은 결국 이렇게 또 스펙트럼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마선, 코발트 60 감마선이 되겠네요. 두 개의 피크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1.17, 하나는 1.33 보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엣지가 되겠고요. 이 두 개의 일을 우리는 포토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방산란이 되겠네요. 지금부터는 감마선 에너지 측정법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피크 혹은 포토 피크라고 하죠. 이스케이프 피크, 컴퓨터 엣지, 후방산란 피크, 전자 쌍생성, 썸 피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전 피크가 되겠습니다. 광자 에너지를 플랭크 상수의 진동수로 하게 되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광전 에너지는 결국은 플랭크 상수의 진동수의 결국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에너지와 궤도 전자의 결합 에너지 차이가 특성 X선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토 피크 혹은 광전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케이프 피크가 되겠습니다. 이스케이프는 탈출이나 또는 밖으로 나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에너지 감마선을 측정하는 경우 광전 효과가 일어나더라도 특성 X선이 검출기 밖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광전 피크보다도 낮은 곳에서 이스케이프 피크가 나타납니다. 소디움 아이오다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아이오다인의 특성 X선이 밖으로 달아나서 약 28kEV 해당하는 부위에 부차적인 피크가 나타나는 경우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케이프 피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엣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효과에서는 반도전자가 발광을 기하는데 산란각 180도에서 반도전자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산란각 0도까지 연속 분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산란각 180도였을 때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것이죠. 그걸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자의 정지 에너지는 0.511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엣지가 되겠습니다. 세슘 137에서 감마선이 662kV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스케이프 피크 또는 컴퓨터 엣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엣지가 있죠. 약 480 정도에서 최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컴퓨터 엣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반도전자의 최대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0.478 메가 일렉트론 볼트이다 라고 컴퓨터 엣지에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방산란 피크가 되겠습니다. 후방산란 피크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가 포토 피크가 되겠고요. 이것은 컴퓨터 엣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선이 검출기가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컴퓨터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산란 감마선이 검출되어 입사되어 검출됩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은 원래 컴퓨터 스펙트럼이 중첩되게 되고 특이한 모양의 혹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후방산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출기 주위에 물질이 있는 경우에 결국 후방산란의 영향이 커지게 되고 스펙트럼이 어렵게 됩니다. 후방산란 피크를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상생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페어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전자상생성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양,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죠. 두 전자에 분배돼서 우리가 발광에 기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전자는 한 쌍의 소멸 방사선을 내고 양전자는 결국 음전자를 만나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소멸 복사, 소멸 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쌍의 소멸 방사선도 동시에 발광하게 되면 감마선 에너지를 발광 펄스를 발생합니다. 이것을 전자 쌍생성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썸 피크가 되겠습니다. 나트륨이나 코발트와 같이 한 번 붕괴로 두 개 이상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것과 같은 핵종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썸 피크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코발트 60인 경우에는 1.17과 1.33 메가 일렉트론부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썸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알파선의 에너지 측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선 에너지를 측정하는 검출기가 되겠네요. 반도체, 그리드 부착형, 신슐레이션, 비례계수관, 알파선 에너지 측정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선 에너지 측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선은 원자번호 비스무스 83번이죠. 이상인 핵종에서는 알파선을 붕괴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알파선 에너지 측정법을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선 에너지 측정법을 보시면 네 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알파선 에너지 측정법, 베타선, 감마선 각각의 측정기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선 에너지 측정법에서는 그리드 부착형, 펄스 전리암, 그 다음에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 그 다음에 징크 설파이트, 그러니까 신슐레이션 검출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파이, 4파이 비례계수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알파선 에너지 측정을 하는 계측기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검출기에서는 표면 장벽형 서페이스 베리아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가 알파선 측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해능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취급도 쉽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검출기로 일반화되어 있고 이렇게 알파선 측정기의 유해 두께는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와 더 두께를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인가전압을 증감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 장벽형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 알파선용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드 부착형 전리암은 알파선용이 되겠습니다. 알파선은 스토핑 파워, 단위 길이당 잃어버린 에너지를 저지능이라고 하죠. 저지능은 크기 때문에 전리암 안에서 많은 이온쌍을 생성하고 큰 전기 펄스를 만들어서 계수관으로 작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온쌍 발생 위치에 따라서 그리드를 삽입해서 출력을 이끌어내는 그리드 부착형 전리암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리드 부착형은 알파선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슐레이션 검출기에서 무기, 즉 인오르거닉 신슐레이트에서는 ZNSAG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슘 아이오다인을 사용하게 되고 세슘 아이오다인은 또 감마선도 가능하죠. 그래서 플라스틱 신슐레이터, 액체 신슐레이터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에너지 분해능이 100% 저는 비교적 좋지 않아 별로 사용하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징크 설파이트는
무기 신틀레이터로 알파선 측정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례계수관, 가스 플로우용 비례계수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가스 플로우용 비례계수관을 통해서 우리가 시료를 넣고 측정합니다. 알파선 측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베타선의 에너지 측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분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N은 중성자를 의미하고요. P는 양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타 분계에서는 원자핵에서 나오는 전자로 음전자가 있고 양전자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베타 마이너스가 바로 음전자가 되겠고 베타 플러스가 양전자, 영어로 파지트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영어로는 파지트론,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분결을 하게 되고 베타 마이너스 분결을 하게 되면 원자번호 1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변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타 분계는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알파선을 가지고 있지만 특성 X선도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베타선은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타선의 평균 에너지는 최대 에너지의 3분의 1,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타선 에너지 측정에서 보시면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다 했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순수 베타선은 다음과 같은 핵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삼중수소나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탄소죠. 이런 경우에는 저에너지 베타선 우리가 공부했죠. 이러한 베타선 에너지를 측정할 수 때 특징은 뭐냐면 알파선과 즉 베타선은 알파선과 달리 산란되기가 쉽습니다. 검축의 표면 부근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린 후 산란돼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제동 방사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베타선 에너지 측정에서는 유기 신슐레이션 검출기, 액체 신슐레이션 검출기,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 흡수법에 의해서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타선 에너지의 측정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선 에너지의 주의사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선은 산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자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산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자번호의 재료는 베타선 스펙트럼용 측정기 검출기로는 원자번호가 높은 경우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나 유기 신슐레이션 검출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방 산란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검출기를 마주보게 해서 중앙에 선원을 놓기도 합니다. 베타선의 에너지 측정에 따른 주의사항을 공부했습니다. 액체 신슐레이션 검출기 경우에는 후방 산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베타선은 알파선에 비해서 비정이 훨씬 길기 때문에 알파선은 비정이 짧죠. 한 5cm 정도 되죠. 그런데 베타선은 비정이 훨씬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베타선 이외에는 비례계수관의 기체계수관을 사용하는 것은 드물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두께는 어느 정도 두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베타선 에너지 측정에 따른 여러 가지의 액체 신슐레이션 검출기, 그 다음에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베타선 에너지 측정에서 내부 전환전자 스펙트럼 측정에는 진공함을 사용하지 않고 얇고 균일하게 퍼진 선원의 제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내용은 흡수법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선의 에너지 측정 방법은 첫째, 베타선 흡수 측정법, 그 다음 에너지 스펙트럼의 측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선의 흡수 측정법은 엔드인도, 즉 단창형 GM계수관 앞에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의 흡수체를 놓고 흡수 곡선을 구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베타선은 저지 X선이나 감마선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외사 비정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정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페데법과 할레이법이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최대 비정을 구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선 흡수 측정법에서 비정이 계측되면 비정을 구하는 식이 되겠네요. 비정은 그램 퍼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센티미터에다가 밀도를 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알루미늄에서의 베타선 최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에서는 베타선은 알파선과 달리 산란되기 쉽고 그 다음에 검출기 표면 부근에서 에너지를 일부를 잃고 산란돼서 다시 밖으로 튀어나올 확률이 높죠. 에너지 산란 비율은 물질의 원자번호에 따라서 증가하므로 베타선 측정에서는 검출기 원자번호가 작은 것이 좋겠고요. 베타선 에너지 스펙트럼은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 유기 신츄레이션 검출기, 액체 신츄레이션 검출기, 이 중에서도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가 분해능이 가장 우수하죠. 에너지 분해력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반치폭이 되겠습니다.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죠. 포토피크에서 보시면 50%에서 이 폭을 우리는 반치폭이라고 하죠. 에너지 분해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반치폭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분해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반치폭이 되겠죠. 포토피크의 50% 되는 영역의 폭을 얘기하는 거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치폭은 풀 width at half maximum이라고 단일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 흡수 피크, 즉 포토피크 최대 피크의 2분의 1 되는 피크의 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치폭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에너지 분해능을 나타내는 가장 척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분해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반치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피크의 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치폭이라고 하고 반치폭이 결국은 중요한 에너지 분해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해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최대 에너지에서 반치폭 에너지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너지 분해능이라 하고 에너지 분해능은 결국 작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리고 FWTM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분의 1 치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FWTM 0.1 그리고 10개로 나눈 것이죠. 단위를. 그러니까 이건 반절이 되겠지만 10등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폭을 우리는 FWTM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분해능이 작다는 것은 피크가 에리하다는 것이고 결국 에너지 분해능이 양호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분해능이 작은 것은 에너지 분해능이 우수하다, 좋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분해능은 전 흡수 피크 에너지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생성되는 이온상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분해능에서 반도체 같은 검출기에는 주로 0.25, 그 다음에 소디움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분해능이 훨씬 반도체 검출기가 우수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감마선 스펙트럼 측정할 때 스펙트럼 분포가 갖추어야 될 요건으로서는 첫째, 전흡수 피크가 클 것, 높이가 클 것, 컴퓨터 영역 분포 영역이 작을 것, 전흡수 피크의 퍼짐이 작을 것, 에너지 분해능이 작을 것. 이게 에너지 분해능이 작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네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에너지, 방사선 에너지, 검출 크기의 크기나 특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코발트 60이죠. 에너지가 두 개가 나옵니다. 1.17, 1.33 코발트 60 에너지 두 개 암기하시고요.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소디움 아이오다인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펄스 파고가 되겠네요. 반도체 검출기가 되겠죠. 훨씬 날카롭죠. 샤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분해능이 우수하다라고 보는 거죠. 에너지 분해능이 좋은 그림은 보시면 그림 8의 10번과 같이 이게 반치폭입니다. 반치폭 알아두시고요. FWHM이라고 그랬죠. 광전 피크, 포토 피크의 2분의 1 되는 폭, 에너지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해능을 구하는 공식은 최대 피크, 그러니까 광전 피크 에너지에서 반치폭을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결국 에너지 분해능을 구할 수 있고 이 수치가 낮을수록 우수하다라고 보는 거죠. 에너지 분해능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반도체 검출기가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광전 피크는 크고 반치폭이 작을수록 에너지 분해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해능은 에너지 분해능은 시츄레이션 크기, 광전자 증배관, 시료의 기하학적 배치, 시료의 방사능, 신첼레이터와 광전자 증배관의 결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료 측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형, 이것을 왜를 영어로
웰을 우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물형 신츄레이션 개수관 웰 타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물형 전리압 웰 타입 이오니제이션 체인버 액체 신츄레이션 개수관 유기용매 용질 측정장치의 구성 소광 영어로 캔칭이라고 합니다. 소광에 의한 보정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측정에 사용되는 방사능으로서는 감마선, 베타선, 방출체가 많기 때문에 감마선 소형 시료 측정용으로서 우물형 개수관, 이걸 우리는 웰 카운터라고 합니다. 베타선인 경우에는 액체 신츄레이션 개수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이게 우물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시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웰 카운터, 웰 신츄레이션 검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큐리 메타라고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웰 타입, 즉 우물형 신츄레이션 검출기를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물형 신츄레이션 개수관이라고 되어 있죠. 우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집어넣죠. 앞에는 섬광체가 있겠네요. 소듐 아이오다인, 그 다음에 광도체가 있고요. 광전자증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PM 튜브라고 그랬고요. 전지 증폭기가 있고요. 비례 파고 분석기, 그 다음에 개수율계, 그 다음에 기록기가 되겠습니다. 우물형 신츄레이션 검출기에 대한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보시면 소듐 아이오단 같은 섬광체를 넣고 우리가 거리라든지 기하학적 효율이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그런 우물형 신츄레이션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우물형 신츄레이션 개수관은 우물형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형이 있네요. 그 다음에 양쪽에 대항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대항형으로 있겠습니다. 우물형 신츄레이션 개수관에 따른 그 여러 가지의 형태 또는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물형 전리함은 직류 전리함과 같이 감도가 인정되므로 강한 방사선 물질의 베타선, 감마선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물형 전리함은 보시는 것과 같이 해부학에서 투여량, 밀킹으로 추출된 방사성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테크니슘은 결국 몰리브덴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몰리브덴에다가 이렇게 사일라인을 집어넣고 테크니슘을 추출하죠. 이것을 우리 밀킹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밀킹으로 추출된 방사성 물질, 방사능 또는 추적자, 실험용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물형 전리함을 큐리 메타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큐리 단위를 쓰고 있죠. 국제적인 표준 단위는 우리가 방사능을 베크렐이라고 하지만 임상에서는 이렇게 큐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큐리 메타라고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능 측정용의 우물형 전리함으로써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측정 범위가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 마이크로 큐리부터 수 미리 큐리까지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액체 신츄레이션 개수관이 되겠습니다. 저에너지 베타선, 우리가 탄소, 그 다음에 삼중수소 꼭 알아두시고요. 에너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체 신츄레이션 개수관에서 보시면 시료와 형광체를 혼합함으로써 시료의 자기 흡수나 개수관 창 등의 흡수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할 수가 있고 에너지 분석도 가능합니다. 포파이 개수도 가능하고요. 근데 시료 자체가 혼입 불순물 등에서 소광이 생겨서 소광입니다. 시료가 착색되거나 형광체의 발광을 방해하는 작용 등으로 형광의 손실에 의해서 개수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 이것을 퀸칭, 소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알아두시고요. 소광에 대해서도 정의했으니까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액체 신츄레이션 개수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용매 용질, 측정장치의 구성, 소광, 영어로 캔칭이라고 하죠. 캔칭에 대한 보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용매
용질, 형광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매와 용질은 다르다고 그랬죠.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 용질은 녹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용매는 에너지 전달 작용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려 선택할 때 발광 과정에서 에너지 전달 효율이 좋아야 되고요. 형광체의 발광 스펙트럼의 파장 영역에 스펙트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방사성 시료들을 잘 녹여야 된다, 용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매를 보고 있고요. 스펙트럼을 보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신텔레이터 용액에 사용되는 용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톨루엔, 벤젠 이런 것이 있죠. 용질은 그 작용에 따라서 표 8의 3과 같이 제1 용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 용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POP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파장 변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학명과 구조식 기호를 설명한 그림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유기용매의 용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용질은 제1 형광체로서 작용하고 제2 용질은 제2 형광체로 작용합니다. 시료에서 방출된 베타선은 제1 형광체를 시켜서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약 330에서 380 나노미터. 그러니까 보시면 이쯤 되겠네요. 자외선도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A 정도로 가깝게 되겠네요. 자외선 330에서 380 나노미터 혹은 3300에서 3800 옹스트롬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했었는데요. 파장 변환체, 제2 용질인 POP, 파장 변환체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영어로 웨이브 랭스 시프트라고 하죠.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파장을 변환시켰다. 이 파장은 광전자 증배관의 분광 감도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 자외선을 어느 쪽으로 긴 파장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아까 약 300 정도 되는 옹스트롬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400 정도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약 440 나노미터로. 그래서 이렇게 광전자 증배관의 감도와 일치하도록 이렇게 이동시켜준다. 이것을 우리는 파장 변환체. 그래서 광전자 증배관에 빛을 받아들이도록 분광 감도 범위에 일치하도록 이렇게 움직이게 해준다. 그래서 파장 변환체. 영어로 웨이브랭스 시프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체 신슐레이터 개수관의 측정 회로를 보고 있습니다. 분석기 종류에서 보시면 광전자 증배관이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 개수 회로로 결국 펄스를 보내게 되고 저에너지 베타선은 파고가 낮기 때문에 전기 잡음 영향을 받아서 판별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동시 개수 회로가 있고 썸, 증폭, 게이트, 그래서 파고 분석기, 그 다음에 A, B, C가 있네요. 그래서 액체 신슐레이션 개수관은 동시 개수 회로를 이용한 광전자 증배관을 양쪽 두 개 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출 부분에 있는 광전자 증배관의 구성, 측정 장치의 구성을 살펴보면 냉장기와 같이 저온같이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잡음의 발생을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고 분석기는 여기 보시면 A, B, C가 있죠. 그래서 파고 분석기는 베타선은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에너지는 최대 에너지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타선은 연속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창의 상한을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의 하한을 잡음 수준에 설정해서 스펙트럼 전체를 개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베타선의 최대, 하한을 잡음 수준에 맞도록 파고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냉장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광전자 증배관이 있고 시료가 있네요. 동시 개수 회로를 보고 계십니다. 소광, 영어로 퀸칭 기억하시고 영어 스펠링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광입니다. 시료가 착색되거나 형광체의 발광을 방해하는 등의 작용으로 형광의 손실에 의해서 개수율이 저하되는 현상, 이것을 소광이라고 합니다. 소광은 화학적 소광, 착색 소광, 산소 소광, 농도 소광이 있겠습니다. 소광의 종류는 크게 화학적 소광, 산소 소광, 농도 소광, 착색 소광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또는 발광을 방해하는 현상. 그래서 화학적, 산소, 농도, 착색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강 퀼층은 전체의 개수율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보정법은 내부 표준선언법, 외부 표준선언법, 채널 비법, 외부 표준선언, 채널 비법 총 4가지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강에 대한 보정은 개수 효율을 떨어뜨리고 발광 효율을 떨어뜨리죠. 내부 표준선언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표준선언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비법, 외부 표준선언, 채널 비법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했는데요. 원리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 바로 내부 표준선언법이 되겠습니다. 외부는 외부 선언으로서 라듐이나 세슘이나 바륨을 내장시키고 개수 효율을 자동적으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AES라고도 하죠. 세 번째는 채널 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표준선언 채널 비법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사능의 절대 측정과 상대 측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측정은 단창형 GM 개수관에 의한 방법, 2파이, 4파이 비례 개수관에 의한 방법, 베타선, 감마선 동시개수법, 액체 신슐레이션 개수법이 있겠습니다. 방사능의 절대 측정은 방사성 핵종에서 방출되는 베타선, 감마선 개수율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능 단위는 베크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 측정은 표준선언하고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절대 측정과 상대 측정, 즉 비교 측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측정은 단창형 GM 개수관, 2파이, 4파이 비례 개수관, 베타선, 감마선 동시개수법, 액체 신슐레이션 개수법이 있겠습니다. 단창형 GM 개수관에 의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베타 방사 시료를 단창형 GM 개수관을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 엔드 인도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단창형 GM 개수관의 기하학적 배치 보니까 이게 지름이 되겠고요. 이건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 선원이 있으면서 이러한 것을 기하학적 효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GM 개수관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배치해서 개수율 L을 측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창형 GM 개수관에서 즉 개수율을 구하려면 표준선언의 방사능으로 하고 G는 개수장치의 기하학적 보정개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러한 개수값이 되겠습니다. 이 개수값을 곱해주고 결국은 기하학적 보정개수를 곱해주면 결국은 우리가 개수율을 방사능으로 나눈 것과 같은 그런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례 개수관에서 2파이 개수관의 개수효율은 약 50%가 되겠고요. 4파이 개수관에서는 약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원을 개수관 내에 넣기 때문에 개수관 창과 공기 보존 개수는 1이 되겠네요. 다중개수의 보존 개수는 결국은 비례개수관에서 인과전압에 따른 지속방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비례개수관의 분해 시간이 수 마이크로세크가 되기 때문에 저 개수율에서는 결국 분해 시간의 보존 개수는 1로 할 수가 있고 고유 효율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파이 개수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보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원의 자기 흡수 보존 개수는 결국은 고려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파이형 비례개수관의 방사능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 4파이 비례개수관의 방사능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베타선, 감마선 동시개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베타선, 감마선 동시개수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신슐레이션 급식이죠. 감마선이겠네요. GM 개수관이니까 베타선이 되겠죠. 그래서 동시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한다 보시면 되겠죠. 영어로는 Coincidence Counting Circuit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신호를 받았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동시에 입력된 신호값들이 비교해서 결국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회로가 동시개수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타선, 감마선 동시개수법에서 시료의 붕괴율은 결국은 베타선 개수율, 감마선 개수율, 그 다음에 동시개수값을 결국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베타선, 감마선 개수율을 분자로 하면 결국 시료 붕괴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체 신슐레이션 개수법은
신트레이션 용액과 방사능 시료를 혼합해서 시료에서 방출되는 베타선, 알파선에 의해서 결국 발광하기 때문에 포파의 개축이 가능하죠. 기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포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360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에너지 베타선이나 알파선은 비정이 짧기 때문에 반드시 발광하는데 소광에 대한 보정을 해야 된다. 소광에 대한 보정은 이전에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측정 혹은 비교 측정이라고 하죠. 방사능의 절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개수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동시에 여러 가지 보정 개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절대 측정은 흔히 사용되고 있지 않고 보통 방사능을 정확히 알고 있는 표준 선언과 비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 측정 혹은 비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선언과 미지의 시료를 비교해서 방사능을 구하는 상대 측정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료와 같은 핵종의 표준 선언을 우리가 사용해서 선언을 시료와 동일한 형상으로 조정하고 기하학적 배치를 같이 해서 개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대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 측정을 통한 방사능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베크렐을 사용하죠. 여러분이 보시면 표준선언의 개수율, 그 다음에 이것은 자연 개수율이 되겠고요. 여기는 시료의 개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선언의 방사능을 곱해주고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시료의 방사능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베타선에 한하지 않고 신칠레이션 검출기 등을 사용해서 감마선 핵종 같은 경우에 정량도 비교적 간단하고 높은 정밀도로 계측할 수 있는 상대 측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장 신칠레이션 검출기를 공부했고요. 다음에는 열형광 선량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